몇 달 동안을 내리 실험한 뒤에 과학계에 거의 폭탄이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논문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특집이라고 해서 엄청난 건 아닌데요.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꿨는데 한 명은 정말 불행해졌고 또 다른 한 명은 정말 경이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전혀 상반된 두 인생, 두 가지 삶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데일 카네기의 또 하나의 명절을 가져왔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생 경영론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는 나홀로 집에 쓰리지 말고요. 매년 크리스마스가 찾아올 때면 한 번씩 떠올리게 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180년 전 런던입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에 런던에 책 한 권이 출간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칭송했다고 해요. 그 책은 출간 당일 무려 1000부가 팔렸습니다. 출판사는 황급히 보름 안에 15,000부를 추가로 더 찍었어요. 그 이래로 이 책은 무수히 많은 판에 판을 거듭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심지어 당대에 가장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 책의 친필 원고를 진짜 어마어마한 거액으로 사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식 채권계의 거물 존 피어몬트 모건인데요. 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JP 모건이에요. JP 모건은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자신의 저택 서재에서 이 원고를 들고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자식들과 손주들, 절친한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이 책에 나오는 스크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이 원고는 뉴욕의 모건 박물관에 값을 따질 수 없는 다른 보물들 사이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책,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그런데 데일 카네기는 찰스 디킨스의 생애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요. 불안한 마음이 신체를 좀먹게 한 정말 이례적으로 불행했던 남자라고 말이죠. 그는 장차 영문학에서 책을 가장 많이 써낸 가장 사랑받는 저자가 될 운명이었음에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과오를 범했어요. 그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요, 자기가 비웃음 당할 게 진짜 너무 두려워서 한밤중에 몰래 우편함을 찾아가서 원고를 발송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인쇄가 되어서 책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찰스 디킨스는 이 소설로 단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그 다음에 쓴 8편의 단편 소설로도 돈을 전혀 못 벌었고요. 그런데 디킨스의 마지막 원고는요, 단어당 3파운드로 계산됐거든요. 이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작가에게 지급한 원고료 중 가장 큰 액수였습니다. 단어당 3파운드니까요. 디킨스가 10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3파운드면 지금 우리 돈으로 따져도 5,000원입니다. 한 단어당 5,000원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 거죠. 디킨스는 평생 4년 이상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에는 항상 각종 청구서가 무섭게 쌓여갔으니까요. 채권자들은 분에 못 이겨 디킨스의 아버지를 채무 불이행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집어넣기까지 했습니다. 네, 찰스 디킨스의 어린 시절은요, 진짜 어둡고 애잔한 걸 넘어 그 이상으로 비참했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디킨스는 겨우 10살이었거든요. 집에는 진짜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디킨스는 그 어린 나이에 매일 아침 전당포로 갔다고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가구를 팔아야 하루에 한 끼라도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급기야 자신이 너무나 아끼던 마지막 10권의 책도 팔아버려야 했어요. 그 책들을 팔 때의 비통함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그의 이야기는 아직도 많이 회자되죠. 그런데 이렇게 버티는 건 당연히 얼마 못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디킨스의 어머니는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디킨스를 포함한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남편과 함께 살아요. 디킨스는 낮에는 감옥 안에서 하루 종일 가족들과 보내고 밤이 되면 혼자 감옥에서 걸어 나와 다락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디킨스가 조금 더 자라서 이제 조그만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받은 몇 페니의 월급으로 다락방 말고 그나마 제대로 된 방을 하나 임차했는데요. 사실 그 방도 지저분하고 좁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디킨스는 그곳을 낙원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디킨스의 작품 중에 보면요, 텅 빈 죽
그릇을 내밀면서 조금만 더 달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작품 속에서 훗날 굉장한 신사로 성장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복수를 작품에 그려 넣었다고 하죠. 자신의 작품이 하나 둘 성공하던 그쯤이면 사실 삶이 좀 나아질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디킨스의 삶은 불안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뒤범벅이 되어버려서요. 결국 끝까지 기지개를 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화목한 가정을 묘사했는데 정작 자신의 결혼 생활은 실패했습니다. 당시 디킨스의 지인들은요, 그가 너무나 우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네, 다시 봐도 여러모로 참 이상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그는 곧바로 당대의 가장 사랑받는 우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디킨스 낭독회 티켓을 사려고 몇 시간이나 차가운 바람에 떨면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하니까요. 티켓이 매진되자 수백 명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겠죠. 그 당시 디킨스의 팬들은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렇듯 온 세상이 마치 그의 성공을 위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도요, 정작 디킨스는 스스로 정말 불행했어요. 그의 집안은 늘 상심과 비탄으로 가득했고요. 결국 그런 우울감과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나중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이제 그는 모든 비난을 자기 가족에게 돌리고 심지어 가족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말 아주 작은 비판에도 불처럼 화를 냈다고 해요. 자기 작품에 대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논평에 거의 분노 조절 장애 수준으로 화를 참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는 평생을 자신의 엄청난 가난, 아버지의 전과 기록, 이런 열등한 출생 배경을 숨기고 싶은 칩으로 여기면서 다른 작가들에게 엄청난 열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공개 낭독 행사를 무리하게 강행했어요. 주치의가 굳고 말렸지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말 무리하게 스케줄을 강행했고 결국 건강이 악화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문학의 역사에 모순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이 가득하지만 그런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찰스 디킨스는 놀라울 정도로 이례적인 사람임이 분명하다. 네, 세상이 내 성공을 이렇게 부추기는데도 끝까지 열등감과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 내가 먼저 나를 안고 가야 합니다. 네, 이번엔 수줍고 소심한 폴란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특유의 물고 늘어지는 끈기로 물리학, 수학을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로부터 약 52년 뒤에 자신의 삶을 다룬 영화를 제작하려는 제작사가 당시 돈으로 약 20만 파운드, 우리 돈 3억 2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릴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녀는 진짜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녀의 인생은 그럴 기미가 하나도 안 보였으니까요. 그녀는 그저 자신의 끈기,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는 것, 그냥 이게 다였어요. 이걸로 부유한 집 자제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돼서 그저 먹고 살만한 정도만 되면 그뿐이었습니다. 네, 그녀는 자신의 생각 그대로 폴란드에 있는 한 부유한 가문에 고용되었어요. 10살짜리 아이를 돌보며 공부를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생인 이 집의 장남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거죠. 가정교사였던 그녀는 그의 재촉에 못 이겨 크리스마스에 함께 춤을 추고 스케이트도 함께 타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아름다운 태도와 물리학, 수학을 다룰 때 날카로워지는 눈빛에 푹 빠져버린 그 집의 장남은 급기야 이 가정교사에게 청혼을 합니다. 장남의 부모님, 그러니까 그 부유한 가문의 주인들은 그 말을 듣고 거의 혼절을 했다고 해요.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고귀한 우리 가문의 장남인 내 아들이 돈 한 푼 없는 이 거렁뱅이에게 청혼했다고, 지위도 없고 남의 집에서 일해주는 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천한 사람에게.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정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도 소심하고 조용했던 성격이라 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그 충격을 고스란히 아는 채로 살아야 했어요. 그녀는 결국 결혼에 대한 생각은 모두 접고 파리로 가서 공부하며 과학자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네, 사실 이만큼이나 모욕을 당한 이런 일이 그녀 인생에서 없었더라면, 생애 단 한 번도 받기 힘든 노벨상을 무려 2번이나 받은 유일무이한 인물의 탄생은 없었을 겁니다. 라듐을 발견해서 정말 수천 명의 암 환자들을 완전히 치유하거나 고통을 크게 덜어주는 일도 훨씬 더 뒤로 늦춰졌겠죠. 네, 바로
우리가 어린 시절 위인전에서 봤었던 퀴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녀는 곧장 파리로 가서 학업에만 열중해요. 당연히 친구도 없었죠. 그녀는 정말로 공부하지 못하는 시간은 모두 잃어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유일하게 잘하는 그것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저자는 퀴리가 이때 정말로 소위 사즉생의 마음으로 임했다고 당시를 표현하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지금 자신을 갈아넣는 그 시간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막막한 상황에서 그녀는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간 겁니다. 당신은 여성 과학자에 대한 인식이나 환경도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막막했을 거예요. 그녀는 가정교사로 일하며 저축한 얼마 안 되는 그 돈으로 무려 4년을 살았어요. 방세, 식비, 난방비, 대학 공부를 위한 돈을 모두 감당하려면 정말 극도로 절약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가스, 전기도 없었고요. 당연히 난방도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무감각한 손가락과 떠는 어깨를 애써 다독이며 수학 문제에 매달렸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요. 저체온이 오는 걸 막으려고 수건, 베개, 시트, 여벌의 옷을 전부 꺼내서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박한 마음에 어떻게든 온기를 더해달라고 울면서 참에 들었고요. 한 번은 수업을 듣다가 기절했고요. 의식을 잃은 후에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며칠 동안 체리 몇 개, 무 한 단만 먹었다는 걸 담당 의사에게 실토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녀가 수학 문제를 풀 때면, 그리고 학업에 열중할 때면 그녀는 진짜 어떤 깊은 열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지금 몇 끼를 굶고 있는지 그 굶주림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년 뒤 그녀는 프랑스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인 스쿠어도프스카라는 남자에게 유일한 사랑을 느끼고 결혼합니다. 이 부부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물건이라고 할 만한 건 2대의 자전거가 전부였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3년 뒤 그녀는 마침내 박사학위를 준비합니다. 결혼 후 그녀의 삶이 이렇다 할 만큼 나아진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혼자 있을 때 침대를 갖가지 옷으로 꽁꽁 싸매고 울면서 기도하다 잠들던 그때보다는 훨씬 더 따뜻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네, 마침내 그리고 그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연구를 하고 그 내용을 논문으로 완성해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수수께끼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 곧바로 연구를 거듭했어요. 그렇게 정말 수백 가지의 광물들을 검사하며 연구하던 그녀는 마침내 그 강력한 광선이 어떤 미지의 원소 때문에 발사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이제 그녀의 남편도 그녀의 연구를 도와서 함께해요. 몇 달 동안을 내리 실험한 뒤에 부인과 남편은 과학계의 거의 폭탄이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논문을 제출합니다. 우라늄의 방사선보다 200만 배 더 강력한 방사선을 지닌 금속을 발견했고, 이 광선은 오로지 엄청나게 두꺼운 납으로 만든 판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논문이었어요. 이 금속을 그들은 라듐이라 명명합니다. 그녀는 1903년 처음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1911년에는 화학 분야의 걸출한 업적으로 2번째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끔찍하게 낡은 창고에서 흙바닥을 밟으며 연구에 매진했던 그 4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노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추위로 몸이 덜덜 떨리고 피로로 쓰러졌지만 스스로를 믿고 본인이 사랑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날들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요, 그녀가 자신의 역사적인 이 발견에 대해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당시 1902년 무렵에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그들의 업적으로 인해 나오는 큰 돈으로 부자가 될지 아니면 오로지 과학 연구에 충실한 삶을 계속 살지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녀가 이전과 같은 궁핍한 삶을 계속 이어가야 했던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녀는 진심으로 정말 자신의 마음이 가장 편안한 삶을 선택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32년간을 원하던 삶, 경이롭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1934년 그녀는 정말 행복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두고 있는 오늘, 내면이 단단하지 못했던 어떤 남자, 그리고 정말로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어떤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시련은 마음의 시금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걸 제 버전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시련은 인생의 발판일 겁니다. 불행했던 찰스 디킨스처럼 사실은 세상이 전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에도 계속 시련에 발이 채여 스스로를 발걸어 넘어뜨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건지, 그 시련을 시금석
방식으로 삼아서 내 가치를 내보이고 다시 돌려받는 단단하고 평온한 삶을 살 건지 여러분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 속 두 명의 주인공 중 누구의 내면과 조금 더 가까우신가요? 어디에 더 맞닿아 있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